안녕하세요, 진지현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는 그림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영국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20세기 대중문학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으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비틀즈의 일원입니다. 또한 폴 맥카트니와 함께 대중음악사 사상 가장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유명하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존 레논이에요. 지금 존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 그림 진행 상태로는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은 존 레논의 일대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뮤지션이라 아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존 레논의 어린 시절은 불우한 편이었습니다.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나간 이후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 형편에서 남의 손에 자라게 되죠. 그러다 15살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브레이크 호텔을 듣고 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6살에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의 전신이 되는 밴드 쿼리맨을 결성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존 레논이 17살 때 어머니가 술 취한 경찰관이 운전하던 경찰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그 경찰관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살인이건 뭐건 술만 먹으면 다 감형해 주냐면서 경찰과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좀 너무 자비롭다라는 평을 갖다 많이 받잖아요. 여기서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의 죽음과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존 레논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 당시 또 역시 유방암으로 어머니를 잃었던 폴 맥카트니와의 우정이 그래서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음악에 더욱 몰입하게 된 존은 폴에게서 기타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비틀즈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유명세를 계속 달리고 1966년 비틀즈가 잠깐 투어를 중단하고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존 레논이 미국에서 일본인 전예술가 오노 요코의 전시회를 관람한 걸 계기로 요코에게 푹 빠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화이트라는 앨범을 작업하던 도중에 아내인 신시아와 이혼하고 요코와 재혼을 합니다. 요코는 존을 아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켜놨어요. 전에 대학에서 신시아가 다른 남자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신시아의 뺨을 때릴 정도로 꼴통이었던 존은 요코를 만난 뒤 페미니스트가 됐고 전예술을 자기의 음악에 접목시켰습니다. 존은 요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 늘 예술가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을 꿈꿔왔다. 나와 예술적 상승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 말이다. 요코는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훗날 요코가 비틀즈의 최애 단초를 제공했다고 여겨서 마녀, 일본 잡기라며 맹렬히 비난하게 되는데요. 사실 요코가 비틀즈의 최애 공신 중 한 명이다 보니까 달갑게 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비틀즈의 최애 직접적인 요인은 멤버들 간의 음악적, 사업적인 이견과 개인적인 불화였다지만 바로 그 불화를 가속시킨 인물이 바로 요코였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툭튀해서 존의 옆자리를 차지한 외부인이고 또 존의 음악까지 간섭했기 때문에 굴러온돌이 깽판 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비틀즈의 채 미친 영향 이상으로 사실 과도하게 까이는 영향도 확실히 있어요. 비틀즈의 채 이후 존은 존 레논, 플라스틱 오노 밴드, 이매진 등의 음반을 냈습니다. 이때 그의 사상은 한 단어로 된 세 곡, 갓, 러브, 이매진 이렇게 세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반전 평화주의자, 무신론자, 무정부주의자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트남전에 반대해서 MB 훈장을 반납하기도 했답니다. 실제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요코와 함께 만우절인 1973년 4월 1일을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에서 본따서 뉴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도중 1980년 12월 8일에 더블 판타지를 제작하고 활동 시작하려던 찰나
존은 뉴욕에 있는 자택 앞에서 마크 체프먼이라는 정신질환자한테 총을 맞았습니다. 녹음 스튜디오에서 요코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마크 체프먼이 쏜 389경 리볼버 총탄 4발을 왼쪽 가슴하고 어깨 맞아서 쓰러졌다고 하네요. 마크 체프먼이 존을 죽인 이유를 놓고 비틀즈와 존을 너무 동경한 나머지 존 레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고 결국은 자기가 진짜 존 레논이고 저기 있는 존 레논은 가짜라는 망상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커트 TV 인터뷰에 따르면 아버지가 애정을 한 번도 주지 않아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존 레논이 자기 아버지처럼 보여서 죽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프먼은 현재 30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요. 2년마다 가석방 신청을 내고 있다는데 마지막인 2014년 8번째 가석방 신청이 거부됐다고 해요. 거부됐던 이유는 존 레논의 유가족과 그 다음에 존 레논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겁니다. 사실 뭐 석방돼도 마크 체프먼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게 여전히 존의 팬들이 마크 체프먼을 갖다 죽여서 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의 출소일만을 기다리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일명 카더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봐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돌더라고요. 이 때문에 폴 맥카트니와 함께 음모론으로 단골 손님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폴 맥카트니 사망설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비틀즈 관련 음모론이 FBI가 마크 체프먼을 이용해서 그를 죽였다는 암살 사주설이에요. FBI도 이런 썰을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존의 파일을 비공개로 지정해놓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 거는 존과 요노가 반전운동을 벌이다가 영국의 보수 언론에 쫓겨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반전운동을 계속해서 당시 미국 정부하고 보수 언론들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틀즈에서의 큰 비중과 수많은 명곡들, 독특하고 확고한 사상, 극적인 삶과 죽음 때문인지 존은 비틀즈 멤버 중에서도 폴과 함께 가장 유명하죠. 요즘 세대야 지금 활동하는 폴을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존은 많은 음악 팬에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은 사실상 전부 폴이 만든 노래고 심지어 그 유명한 이매진도 비틀즈 노래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알려진 노래가 폴이 만든 곡이 많은 것뿐이고 뭐 존 레논도 수많은 곡을 만들고 기여했고요. 또 존 레논 특유의 감성이나 작곡을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전에는 대중적인 곡을 주로 작사 작곡해서 대중들에게 넓은 사랑을 받았던 폴과 달리 존은 전성기 시절 히트곡은 폴에게 좀 밀렸는데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대중하고 매니아들한테 재평가를 받고 진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담으로는 이런 게 있네요. 그 비지스의 모리스 깁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아내인 오노요코로 인해서 유명한 작가죠. 우리나라 백남준과도 나름 교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수 한대수와 만난 적이 있대요. 한대수가 뉴욕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우연히 존 레논을 봤는데 존한테 이제 훌륭한 음악을 들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이제 존 레논이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거렸다고 하네요. 좀 건방진 놈이에요. 구글에서는 그의 탄생 70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로고를 만들었는데 한글날과 겹치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짧은 시간밖에 못 봅니다. 오늘은 존 레논의 음악을 몇 곡 좀 들어봐야겠어요. 존 레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막연히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간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운명하셔가지고 안타까워요. 이걸로 존 레논에 대한 스토리를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